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의 예병군입니다. 제가 방금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요.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행복, 글쎄요. 이 기준은 다 다르게 있지만 결국은 행복의 기준은 작은 데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저희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채워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소폭 조정을 좀 보였고요. 건전한 조정이죠. 그 다음에 코스닥 역시 건전한 조정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570선을 일단 지지를 해놨고요. 코스피도, 1910선을 무너뜨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1920선을 살짝 깼는데요. 자, 이런 시장의 변동성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아직은 대외적 불확실성이 상존을 하고 있고, 국내의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도 상존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얘기들을 오늘 수익률 좋으신 두 멘토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잘생기신 분이죠. 심기현 멘토님하고 장가를 갔는데도 굉장히 잘생기신 분입니다. 최영덕 멘토님, 두 잘생기신 멘토님 모시고 제가 조금 눌리겠습니다만은 일단 끝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신경 멘토님은 이 헤어스타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지금, 글쎄요. 이게 진짜, 볼수록 조금 미소녀다 이런 느낌까지 좀 드는데요. 외모를 특별히 꾸미시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평소 관리를 잘하고 계신 것인지. 피부도 굉장히 좋으세요. 네. 네. 너무 제가 질문 감사드려요. 예. 네. 크게 고마워하는 마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자, 최영덕 멘토님은 피부 안 좋으시니까 바로 시황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멘토님. 예. 자, 오늘 일단은, 조정이 좀 들어왔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근데, 코스닥도 오늘 마지막 부분이죠. 그러니까 시장 끝부분쯤에서 조금, 이거 이만큼 빠질 필요는 있나 싶을 정도의 조정은 좀 들어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양시장 코스피, 코스닥 일단은 조정이 좀 나은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사실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구간에서의 하락세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정 수준 특별한 사유 없이 좀 빠졌다. 그렇다라고 되면 시장에서 이유를 만들어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차익성 매물이라고밖에 해석이 좀 안 되는 구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5일선 자체를 하향 이탈하는 모습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앞서서도 이제 예병근 멘토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전한 조정의 일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측면들로 좀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과 기관 쪽에 대한 수급 현황들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좀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 보시게 되면은요, 외인들이 어제자도 마찬가지고 오늘자 196억 원의 순 매도세가 나왔고요. 오늘자 같은 경우는 307억 원의 매도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특별한 이유 없이 그렇다고 되면 일정 수준 과열 구간들이 나오고 나서 좀 쉬어가는 구간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비해서 개인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일정 수준 530포인트에서 580포인트에 근접하는 코스닥 증시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순 매도세로 진행을 시켰던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오늘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강력하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만 벌써 1,3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수급적인 논리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오늘자가 차익성 매물의 1차원적인 내용들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내일자가 5일선 자체를 이탈을 하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락세가 좀 나올 것이냐, 또는 개인들, 기관들,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코스피 쪽에 대한 강력한 모멘텀이
발생되지 않고 있는 현 시장 속에서 다시 한번 중소형주가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장의 논리를 가지고 예측을 하시기보다는 내일장이 오픈을 했을 때 과연 수급적인 논리로서 어떤 쪽에서 강세 흐름들이 좀 나오는지, 그와 더불어서 중소형 관련 종목군들이 일정 수준 스탑이 걸린 종목군들, 아마 오늘 휴대폰 부품주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보셨을 때 일정 수준 빠진 종목군들 중에서 추세 하단까지 내려온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추세라는 개념을 가지고, 추세 하단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반등치들이 좀 나오는지 여부들을 좀 체크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코스피가 일정 수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발현되지 않는 그러한 시장 속에서 중소형주들에 대한 흐름들은 1월달 한 달 동안은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1차원적인 차익성 매물을 겁내시기보다는 조정의 마무리 구간이 과연 어느 시점에서 나올 것이냐인지를 좀 타진하는 게 가장 좀 현명한 전략이지 않은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조정이라고 해서 건전한 조정이니까 너무 우려는 하지 말자는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예. 심규 멘토님. 네. 예. 지금, 시장이 아직은 불확실성, 즉, 그러니까 뭐, 유로존 사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아직 상존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네네. 그래서 그런, 리스크 요인들을 먼저 좀 짚어주시고, 그 리스크 요인으로 인해서 시장의 방향성이 지금 이렇게 결정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또 다른 악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조정인지, 요거를 좀 같이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은 말씀해 주셨던 대로 사실 악재가 상당히 그동안 많았습니다. 사실 그 악재에 관련된 부분이 해소가 되고 있냐라고 물으신다라고 한다면 사실 누구도 현재 악재가 해소되고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 그만큼 불확실성 아직까지는 남아있고, 사실 그 불확실성이 우리 힘으로 우리가 예측한다라고 해서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예측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좀 많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증시에는 약간의 상승을 제한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주 중반부터 급등세가 한번 나왔다라는 거,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1900포인트 이탈한 이후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이 되었지만 또 너무나 급반등 보이면서 그 가격적인 메리트가 급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1920과 1930포인트 부분에 있어서의 방향성, 즉 여기서 올라가면은 1950, 60까지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은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1890 정도까지 떨어질 것이다라고 누구나 현재 예측을 하고 또 그와 관련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다 할 호재성 재료에도 악재성 재료에도 아직까지는 크게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거, 변동성은 크지만은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면 박스권이 좀 더 갇혀있는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수가 조용하더라도 종목도 조용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지수 대비해서 급등한 종목은 급등해 있고 또 반대로 급락한 종목은 급락 흐름 보이면서 종목별 변동성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 개별 종목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모멘텀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생각보다 강하게, 생각보다 과열 양상 속에서 급등 흐름 보이고 있지만은 반대로 실적 전망치 하향 움직임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매도에 대한 압력이 생각보다 더욱더 크게 나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장세 흐름 속에서는 개인들의 계좌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극과 극으로 치달을 수 있다라는 거, 수익 나신 분들은 좋겠지만은 마이너스가 크게 나신 분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인 만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리스크 관리가 병행돼야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상실감에 따르면 주식 투자 오히려 내동 매매가 될 수 있는 상당히 좀 주의를 요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의를 해가면서 좀 주식 투자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은 그렇죠. 내동매매 하실 이유까지는 없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따라붙고, 그렇다고 해서 또 많이 낙폭이 과했다고 해서 이것이 낙폭 과대다 싶어서 쉽게 매수하는, 그것은 좀 피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신규 멘토님 얘기 정확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요. 질문 짧게 하나씩만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지금 건전한 조정을 보이는데, 이 조정 국면이 조금 어디까지 좀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조정이 과연 예.
오늘로서 그냥 마감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내일도 좀 이어질 것인지 조금 예측을 좀 해주시죠. 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이 시간대 사실은 뭐 시장을 예측을 한다는 부분들이 다소 조금 안 맞는 경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던 해외 변수 쪽에 대한 내용들이 일단은 뭐 단편적인 내용들로 좀 보시게 되면은 유럽 쪽에 대한 내용들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유가 급락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내포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금 시간에서 우리가 뭐 이것저것 다 예측할 수 있는 구간들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 배제시켜 놓고 차트상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신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추세 하단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던 구간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최근에 발생됐었던 12월 달 초에 발생됐었던 2000포인트 정도 부근에서의 추세 자체가 굉장히 좀 급격하게 하락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 추세를 돌파시킬 수 있는 모멘텀들이 오늘 간밤에 나와줄 수 있는지 여부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다소 조금 불확실성이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락 추세를 돌파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좀 찾아본다고 하게 되면 다음 주에 있을 ECB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예상이 될 수 있는 이번 주 말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이 추세 자체가 계속적으로 연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코스닥 쪽으로도 넘어가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별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동안의 중소형주들에 대한 상승폭 자체가 워낙 컸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좀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일자 과연 외국인과 기관 쪽이 이러한 쉬어가는 구간 속에서 매수세, 코스닥 쪽에 대한 매수세가 연장이 될 것이냐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수준에서는 오히려 피보나치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고 싶어요. 그렇다고 하면 530포인트에서 575포인트까지 올라왔을 때 피보나치 수요일들을 좀 보게 되면은 조정에 대한 폭 자체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자의 개인들이 1100억 정도, 1300억 정도 들어왔다라는 부분들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너무 좀 빨리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실질적으로 560포인트, 570포인트 사이 쪽에서 밑꼬리가 잡힌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밑꼬리 자체가 외인과 기관에 의해서 밑꼬리가 잡힌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 수준에서가 과연 조정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간부에서는 오히려 상승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예측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정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확률상으로 좀 높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정에 대한 폭들이 확률상으로 좀 높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유럽 증시를 보면요. 지금 유럽은 조금 이제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럽 증시에서의 반등세가 미국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럽 증시의 반등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그렉시트에 대한 우려감이 상존될 수 있을 만하다고 유럽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렉시트에 문제가 없고 단지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국제 유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하락세가 지금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더 추가적으로 하락한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좀 무리수가 있지 않나 보이는데요. 국제 유가와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얘기해 주실 게 있으면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뭐 떨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미국 쪽에서 아무래도 뭐 러시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금융 제재와 관련된 부분이 유가 쪽으로 나오고 있다. 또한 오페크 중심으로 해서 약간의 현재 미국과 현재 이 세율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힘겨루기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유가의 영향이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유가가 급락할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분명히 $50 선 부분에서 좀 싸다라는 인식이 확대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사실 세계 경제가 안 좋다 할지라도 유가가 이렇게 급락할 정도로 안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가 $100 시대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절반만큼 현재 수요량이 감소한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미국 쪽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유가를 많이 현재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유가의 가치가 하락한 거지만은 아직까지는 유가 없이는 전 산업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 뭐 전기차라든가 태양광 관련된 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될 수는 있겠지만은 현재 시점 그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유가는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 장기적으로는 유가는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한국 경제에 있어서는 유가 급락에 따른 유가 하락에 따른 부작용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최소한 유가가 현재 가격대를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유지해야지만이 부정적인 장기적인 악재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호재성 재료가 될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유가 급락 하락에 따라 갖고 약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군들이 최근에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데 뭐 잘 아시는
항공이라든가 이런 여행업종도 아니고 최근에는 자동차 부품업종군들이 조금씩 매개세가 확산되고 있다는 거, 유가 하락에 따라서 그동안 고유가로 인해 갖고 자동차 운행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드는 모습 보였는데, 만약에 유가가 이 가격대 유지한다라고 한다면은 자동차 운행량은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른 부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소요는 증가될 것이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가 하락에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업종이라든가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수혜 업종을 찾고 수혜 종목을 찾는 것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필요하다라는 거, 무조건 악재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사 이익을 노릴 수 있는 업종을 찾으시는 것이 현명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사 이익을 노릴 수 있을 만한 현명한 업종 쪽으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시황에 대해서는 오늘 뭐 밋밋한 장이었습니다. 사실 그렇다 보니까 시황도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밋밋할 수밖에 없는데요. 두 분 다 개별적인 종목 장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얘기들을 좀 완곡한 표현을 통해서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고요. 오늘의 이슈를 화면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리드코프, 서울옥션 등 특이업종 종목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유일한 상장 대부업체인 리드코프는 장중한 때 17,800원까지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이 회사 주가는 올 들어서만 11.3% 급등하는 등 작년 이후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매업체인 서울옥션은 실적 개선 기대를 배경으로 뜀박질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12.7% 상승한 것을 비롯해 작년 9월 이후 상승률은 41%에 달할 정도인데요. 글로벌 악재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증시에서 조용한 질주를 하고 있는 특이업종 종목군들. 과연 이 두 종목이 거침없는 질주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향후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잠시 후 막상막하 멘토들의 숨겨진 비책이 공개됩니다. 예, 리드코프, 서울옥션 두 종목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요. 이미 리드코프에 대해서는 핀테크 산업과 관련해서 이 프로그램, 즉 여기 막상막하 투맨쇼에서 이슈를 다루면서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미국의 온덱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온덱이라는 회사가 결국은 소액대출 전문 회사인데, 이 소액대출 전문 회사가 중국의 알리바바죠. 알리바바의 금융 상품들을 올리면서 알리페이로서 핀테크 산업을 하고 있다. 즉 새로운 파이낸셜 테크놀로지를 구현하고 있다는 그런 쪽의 얘기들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크게 얘기할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예. 리드코프, 서울옥션.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금융의 문화입니다. 그죠? 예. 이 금융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이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크게 얘기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짧게라도 얘기를 좀 전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리드코프 자체를 좀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대부업체 쪽에 좀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리드코프에 대한 성장성을 얘기를 하기보다는 우리 전반적인 사회 쪽에 대한 움직임을 보시는 게 굉장히 좀 근데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리드코프가 성장한다는 게 사실은 이게 웃기는 일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가게에 대한 소비라든지 뭐 아니면은 이제 가게 성장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사실은 건전하게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종목군들이 올라갈 게 아니고 오히려 은행주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포커싱이 맞춰져야 된다라는 게 사실 어찌 보면은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민, 관, 경에 대한 움직임들의 가장 선순환 구조로 형성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이제 대부업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는 부분들은 사실은 사회의 또 다른 어두운 면을 좀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측면이 좀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에 처해 있는 전반적인 경제 상황 자체가 안 좋다라는 게 뭐 투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와 더불어서 1월달 중소형주 효과, 1월 효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일단은 뭐 전반적인 경기 순환에 움직이는 상황들보다는 오히려 각각의 개별 종목군들에 대한 이슈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리드코프는 앞서 말씀하셨던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뭐 핀테크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과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저성장과 그리고 이제 가계 소득에 대한 불균형으로 인한 이러한 이제 뭐 제3금융권이라고 할까요? 이런 쪽에 대한 수혜가 겹쳐지면서 시장에서 끊임없이 올라가는 요인들로 찾아보는 게 가장 좀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최영동 멘토님 얘기가 맞습니다. 이 리드코프가 이만큼 올라간다는 것, 그것은
결과적으로 사회 이면에 또 어두운 부분을 투영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요새 TV를 여러분 틀어보시면 수많은 대부업체들이 끊임없는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부업체가 이렇게 광고가 난무를 하고 있고 그들이 계속해서 어떤 수익성을 좋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리드코프 얘기는 했으니까요. 서울옥션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네. 자, 서울옥션이 왜 올라갈까요? 이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매 쪽과 그죠? 그 다음에 소장품, 그러니까 뭐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경매에도 참가를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이 회사가 왜 어떤 거침없는 질주를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은 사실 투자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 사실 지금 마땅히 투자를 할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 사실 뭐 주식 방송이지만 사실 주식 투자도 현재는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보다도 수익이 아니고 손실 나신 분들이 좀 많다라는 거. 지수만 놓고 봤을 때 종목 대응 전략에 있어서 사실은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투자의 시대로 현재 접어들었습니다. 또한 금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현재 시점 뭐 저금리다라는 얘기 많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금리로는 현재 남을 것이 없다라는 거, 마땅히 돈의 흐름에 있어서 들어갈 곳이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오히려 지금 시점 같은 경우는 금융 투자가 아닌 약간은 자산 가치가 있고 소장 가치가 있는 다시 한번 그러한 재물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부동산을 비롯한 뭐 여러 가지 그린품이라든가 다양한 뭐 골동품 이런 관련된 약간의 소장 가치가 있는 종목 쪽에 있어서의 약간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고, 그와 관련된 유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경매 시스템이 가장 잘 되어 있는 서울 옥션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때는 높은 입찰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당연히 그와 관련된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서울 옥션 쪽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찌 본다라고 한다면 현재 대안투자, 약간은 자산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서울 옥션이 영위하는 그러한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약간의 좀 음성적으로 좀 약간의 좀 양지가 아닌 약간 음성적으로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는 뭐 몇몇 비자금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음성적인 이미지에서 좀 벗어나면서 개인들까지도 이 관련된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고, 또 지금 시점 여러 가지 자산 가치와 관련된 부분에서 제품군들의 수익률이 여타 다른 투자 자산 대비해서 훨씬 높게 형성되고 있는 그런 가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는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경매가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드리면서, 경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앞으로도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경기 불황이면은 그만큼 급매물이 나올 것이고 그에 따른 경매에 대한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 이유는 분명히 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경매와 그리고 대부 이런 쪽에서의 섹터니까 좀 사실은 좀 어둡습니다, 그죠? 여기에 잘 올라가고 있다는 자체도 어두운 상황이고, 그리고 좀 기분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은 얘기로 화제를 좀 바꿔보자고요. 이효리 씨가 지금 쌍용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효리 씨가 쌍용차 그 마인드라 회장한테 티볼리가 잘 팔려서 지금 쌍용 신차죠, 그죠? 티볼리가 오늘 잘 팔리면 것 같더라고요. 티볼리가 잘 팔리면 이제 쌍용에 해고된 노동자들이 돌아올 것이고, 예. 그렇게 된다면 그녀가 비키니를 입고 티볼리 앞에서 춤을 추겠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죠? 이효리 씨의 비키니 입은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유, 그럼요. 예, 그렇죠. 그래서 남자들의 로망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티볼리 쌍용차에 대한 얘기들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쌍용차 지금 최근에 인도의 마인드라 회장이 지금 보면 이제 그 사부도 인수를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글로벌화 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 쌍용차도 과연 수혜를 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일단은 이효리 씨 그 비키니를 보고 싶다는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티볼리 신차 발표가 했었습니다. 일단은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신차 발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 끝났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시장에서의 티볼리와 관련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CUV급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국내로 치게 되면 QM3 이후에 최초로 나오는 또 이제 국내 브랜드를 달고 나오는 차량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관심도는 상당히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렇더라고 보면 그만큼의 성장성은 어느 정도 담보가 되지 않을까.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더라고 되면 현재 지금 티볼리가 출시를 하는 가격대라든지 아니면 포진 자체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 반응들은 상당히 좀 우호적이지 않나라는 생각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 되면 항상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일정 수준의 뭐 중소기업들, 이제 프론티어 기업들이 먼저 나와서 가지고 그 시장 자체를 개척을 한다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 뒤에 뒷배경이 있는 백그라운드가 있는 대기업들이 그 시장을 먹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점유율 자체를 높여가기 위해서 좀 물량 공세라든지 아니면 가격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가져가고 있는 그런 이제 전략들을 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다고 되면 국내 시장, 쌍용차가 어찌 보면은 국내 내수 쪽에만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되면 과연 티볼리가 차후에 발생될 수 있는 현대차라든지 기아 쪽에서 발생될 수 있는 CUV급의 차량들이 과연 티볼리하고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보여주느냐가 관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되면 이거는 어디까지나 현재 시장에서 티볼리에 대한 수요 자체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좀 같이 체킹을 좀 해본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쌍용차가 잘 되기를 바라는 소비자이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이기도 하지만 일정 수준 불안감이랄까요? 뭐 변동성이랄까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현대차, 기아차가 현재 CUV급에 관련된 이제 신차 개발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괜히 쌍용차가 시장만 키워놓고 좀 밀리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도 좀 고민을 해본다고 하게 되면은 장기적인 플랜 같은 경우는 지금 수준에서 예측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실질적인 경쟁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현대차, 기아차의 같은 급의 차량이 같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됐을 때 그때 좀 승자가 정확하게 시장에서 좀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 기대를 좀 해보자고요. 일단은 쌍용차의 티볼리가 모양은 좀 예뻐요. 예,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예,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심겸 멘토님, 네. 뭐 아직 총각이시니까 저희가 뭐 이효리 씨의 비키니를 보고 싶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지저분하시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총각들이 더 보시고 싶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쌍용차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거든요. 티볼리에 대한 어떤 인기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 인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글로벌 마케팅에 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부터 쌍용차를 좀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우선은 사실 뭐 4년여 만에 신차가 나왔다라는 거, 사실 뭐 쌍용차라고 한다면은 뭐 체어맨이라든가 약간 렉스턴 이후에 뭐 이렇다 할 차량이 없었습니다. 물론 예전에 뭐 코란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인기가 많았었지만은 사실 쌍용차 기업에 있어서 사실 신차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거, 최근에 이 준중형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차량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높아졌다라는 건 긍정적일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아직까지 쌍용차의 실적을 과연 이끌 만한 그런 차종인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약간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뭐 소울과 약간은 좀 모양이라든가 전체적인 연비라든가 아니면 차량 등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약간 좀 비슷한 걸로 판단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갔고 국내 소비자 중심으로 해서 이 준중형 관련된 부분, 경차에서 준중형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소비층이 많이 외제차로 현재 전환되고 있다. 특히나 과거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독일차 중심으로 해서 소비층이 많이 형성됐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일본차 중심으로 해서 이 비슷한 동급의 차량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은 엔화 약세에 따라 갖고 가격 경쟁력이 그와 관련된 자동차들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 그러니까 가격 경쟁이 좋아지면서 쌍용차라든가 현대기아차 차량 대비해서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다라는 점을 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해서 국내 시장에서 대박을 낼지 안 낼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쌍용차가 이겨내야 할 극복 과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몇 년 동안 사실 쌍용차 신차 효과가 없었다라는 거, 반대로 얘기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쌍용차에 대한 정비라든가 AS 관련된 부분이 과거 대비해서 분명히 많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쌍용차를 구입하기 전에 있어서는 이와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소비자 중심으로 해서는 약간 해소가 되거나 아니면은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폭발적인 소비량은 나오기 힘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가 최근에 내수 시장에서 점유율이 많이 뺏기고 있다라는 거, 단순히 현대기아차이기 때문에 뺏기는 것이 아니고 국내 자동차 관련된 업계에 있어서
내수 점유율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 있어서 신차 효과가 얼마만큼 나올지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거. 개인적으로는 이 자동차 국내 업체 중심으로 해서 제조사 관련된 부분에서 주가를 좀 많이 사모으시는 것은 지금 좀 그렇게 크게 기대 수익률을 높게 형성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 수익률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이효리 씨가 참 시집을 가고 그다음에 아줌마가 됐다는 사실이 이 두 분의 좀 부정적인 얘기들을 끌어낸 것 같습니다. 아직 시집을 안 가셨으면 좀 난리를 부리셨을 것 같은데, 그죠? 자, 일단은 쌍용차에 대해서 조금 신경 멘토님 좀 부정적인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유럽에 대한 리스크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판단을 해주신 것 같고요. 단순 뭐 이효리 씨의 비키니 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쌍용차를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슈 토크 이렇게 좀 짧게 마무리 짓고요. 바로 우리 멘토님들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5년도 1월 13일 화요일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동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총 2종목이 편입되어 있는데요. 오늘장 한솔테크닉스가 보합 마감되면서 현재 4.3%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신규 멘토 포트폴리오인데요. 오늘장 메디톡스가 4.8% 상승 마감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메디톡스 이거 어디까지 갈까요, 과연? 역시 미용 쪽인 것 같습니다. 그죠? 더 높은 수익을 위해 목표가를 37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네요. 내일장 전략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수익률 베스트인데요. 먼저 손대성 멘토의 아모텍이 29.5%로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뒤로 이정수 멘토의 ICD가 29%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M인데요. 정재영 멘토의 SM이 좀 주춤주춤합니다. 그러면서 23.9%로 4위고요. 이정수 멘토의 또 다른 종목 BH가 19.7%를 기록하면서 현재 상위권에 두 종목을 올려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BH는 좀 조정이 들어왔네요. SM도 그렇고요. 그러면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 2 1위 조민규 멘토님 역시 오늘도 유닛 테스트가 올랐어요. 41.1%의 수익을 기록하면서 1위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예, 유닛 테스트의 상승세 무섭습니다. 이번엔 누적 수익률 베스트인데요. 이정수 멘토가 88.1%의 누적 수익률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우, 아깝습니다. 99% 갔다가 88% 떨어졌거든요. 그죠? 그 뒤를 조민규 멘토가 65.9%로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3위는 정재영 멘토가 39.1%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명예의 전당인데요. 예, 조민규 멘토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 유닛 테스트로 금메달, 은메달, 다를 차지하고 계시네요. 합쳐서 그럼 141%가 넘네요. 그죠? 조민규 멘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조민규 멘토의 유닛 테스트 참 무섭습니다. 1, 2위를 다 차지했는데요. 금메달, 은메달 다 차지했어요. 그런데 조민규 멘토는 저와 비슷하게 좀 못생겼습니다. 저는 못생긴 사람 좀 보기 싫은데, 자, 우리 잘생긴 두 분이 좀 이 조민규 멘토를 좀
밑으로 내려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자, 최영동 멘토님. 예. 짤막하게 에이스 좀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한솔테크닉스부터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 종목군들에 대한 조정 흐름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강보합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한솔테크닉스가 가지고 있는 반대 추측에 대한 내용들까지 좀 본다라고 되면 성장성은 어느 정도 담보가 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코스닥 종목군들이 급등하는 사이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추세적인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자리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하단과 그리고 직전 넥라인에서의 교차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의 조정 흐름들은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에까지 와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고 되면 내일자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군들이 설령 코스닥 종목군들에 대한 차익성 매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그냥 뭐 꾸준하게 목표가까지 한번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이소닉입니다, 하이소닉.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일단은 뭐 오늘 0.83%의 조정 흐름들이 나오곤 있지만,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자리에서는 5%가량 상승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은 기존의 파트론이라든지 옵트론테, 뭐 이런 종목군들이 1차 원적인 상승을 좀 먼저 보여줬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습니까? 카메라 모듈 쪽, 렌즈 쪽에서 OIS죠. 손떨림 방지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에서 이 하이소닉이라는 종목을 추천드렸는데요. 그렇다고 되면 자화전자와 오늘 하이소닉이 강세를 보여줬던 요인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 종목 제가 3,500원에서 4,500원까지의 흐름을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차적인 목표가 4,500원까지 한번 지켜보면서 이 종목도 크게 좀 수익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신규 멘토님, 짤막하게 예스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전체적으로 GS 리테일 그리고 KTNG, 메디톡스 결론적으로 좀 다른 종목일 수는 있겠지만은 공통점을 찾아봤을 때 꾸준함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꾸준하게 가든 아니면 꾸준하게 구입을 하든 꾸준하게 관리를 받든 계속적으로 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즉 기업의 실적과 관련된 부분, 안정성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겸비가 된 종목군들을 반등을 하더라도 충분히 반등 가능성도 있고 또 하락을 하더라도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을 하지 않는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먼저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대부분 많은 분들께서 편의점 하루에 한두 번은 꼭 들릴 수 있다라는 거, 부담 없이 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라는 거. 그리고 편의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시점 없는 것이 없는 형태로 많이 전환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실생활에 가장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꼭 편의점에서 어느 정도 이제 구입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 굳이 마트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꼭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구입이 가능한 편의점에 대한 이용도는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함에 있어서는 이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대규모 가맹점을 중심으로 해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종목인 만큼 현재와 같은 시장 흐름에 있어서는 분명히 매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KTNG 같은 경우는 오늘 급락 흐름 보였습니다. 한 4%대 급락 흐름 보였다라는 거. 이유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이유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은 누차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어쨌든 간에 금융 열풍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담배 판매량은 어쨌든 간에 회복세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96,000원대에서 현재는 80,000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에 있어서는 분명히 가격적인 메리트는 금요일 대비해서 충분히 현재 시점 발생이 될 가능성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호딩 전략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꾸준함이다라는 거, 한번 관리가 시작된다라고 한다면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 안정성과 그리고 새롭게 이 관련된 수요층이 형성되고 있다는 측면을 봤을 때 대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 사실 2년 동안의 주가 상승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큰 폭의 상승 흐름 보였는데 과거 2년 전만 하더라도 약간은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에 있어서의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하지만 2년 전부터 그와 관련된 패턴이 현재 변화되면서 거의 현재 시점 대부분의 제품에 있어서는 약간 국내 시장의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높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메디톡스에 대한 상승 흐름은 관련된 뭐 미에 대한 약간의 욕구라든가 이런 것이 꺾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제시해드리면서 마땅히 투자에 대한 종목에 대해서 현재 시점
선택이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꾸준하게 받을 수 있고 꾸준하게 살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신다라고 한다면은 개인 투자자분들 큰 실패 없이 주식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짤막하게 전 종목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해주시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최행동 멘토님. 예. 자, 우리 신기현 멘토님이 메디톡스를 딱 들고 있으니까. 예. 예, 필러 시장을 들고 오시거든요. 예, 맞습니다. 자, 오늘 히든카드 제시해 주시고, 예. 투자 포인트,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084110 휴원수라는 종목입니다. 자, 일단은 휴원수를 가지고 나온 종목은 아무래도 이제 성장하는 기업들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하방에 대한 가능성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기 민감주들보다는 오히려 자기 독자적인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군에 좀 강점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어찌 보면은 단기적인 전략, 장기적인 전략에서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휴원수 같은 경우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판매를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사제 등 정제 등 그러니까 국내 시장 자체로 보시게 되면 4위 매출을 기록을 하고요.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는 굉장히 우량한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차트상에 대한 움직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직전 고점 66,200원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오면서 꾸준하게 좀 하락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이 다시 한번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 앞서 말씀하셨던 메디톡스, 이런 이제 독자적인 시장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들이 꾸준하게 시장에서 관심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더라고 되면 이 휴원수도 마찬가지로 나름대로의 시장을 구축해가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고 되면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하락 추세를 굉장히 좀 가뿐하게 돌파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요. 그와 더불어서 다른 기업들이 4사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다라고 하게 되면 이 휴원수라는 부분들은 4사분기 실적에 대한 우호적인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크게 기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 되면 실적을 한번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FN가이드에 대한 실적 예상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3년도 12월 달이 1,500억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279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을 다 합산을 해봤을 때 4, 4분기에 대한 실적 자체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구간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작년도 실적과 작년도 영업이익을 가뿐하게 넘어서는 그러한 이제 성장성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투명하게 나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최근에 12월 26일 날 성장을 했던 휴메딕스에 대한 자회사 상장에 대한 기여도도 어느 정도 발생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 흐름들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되면은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차트상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상승하는 과정에서의 깃발령 패턴에 대한 조정 흐름들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깃발령 패턴이 마무리가 되고 이러한 이제 그러니까 하락 추세 속의 상단을 돌파한 시점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만큼 상승하는 경우들을 상당히 기술적으로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높이만큼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라고 할 수 있는 한 65,000원대까지의 상승 흐름들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내일자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뭐 조정에 대한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는 있겠지만 이 종목은 시장 대비 강하다라는 말씀 좀 드렸고요. 그렇다고 되면 이 종목 주저없이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장중 시초가, 그러니까 금일자의 종가상이라고 할 수 있는 58,5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요. 일단은 목표가 자체는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구간이겠죠. 65,0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 라인 자체는 일단은 뭐 직전 저점을 잡기에는 너무 가격대가 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일단은 지금 이평 자체가 자리 잡고 있는 54,000원대를 하향 이탈하는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표가, 매수가, 손절가 다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참고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휴메딕스가 상장이 됐네요. 그 부분도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필러 회사죠. 휴원수의 자회사입니다. 그 부분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신기현 멘토님인데요. 골프 좀 치세요. 안 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은 뭐 골프는 안 치지만 사실 주변을 놓고 봤을 때 사실 이제 날씨가 풀리면서 골프 약속, 골프 부킹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가장 활발하게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골프장 같은 경우는 스크린 골프 업체에 있을 때는 사실 겨울철에 성수기였습니다. 하지만은 이제는 오프라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골프 사업을 영위한다라는 거, 사실 날씨가 좋아져야지만이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좀 악재성 재료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급락 흐름 보였지만은 그 악재성 재료는 어쨌든 간에 해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2015년도 실적과 관련된 전망치가 상향 움직임 나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련된 메리트는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또
뭐 전체적으로 스포츠라든가 그리고 약간 야외 활동과 관련된 종목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테마 형성만 되어준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번 주 혹은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언급해 드릴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날씨 변화에 따른 수혜주로서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골프를 해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골프 인구 대부분 이 골프존 연관 사업과 거의 연동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나는 골프존 관련된 소비를 하지 않을 거라고 할 거라고 확신을 하시더라도 사실 대부분 뭐 아카데미를 비롯한 골프 유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현재는 골프존을 통해서 거의 다 영위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골프 인구 같은 경우에는 노령화 사회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은퇴자들이 늘어나면서 골프 인구는 더욱더 늘어나고 꾸준하게 그 은퇴자 중심으로 해서 수요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시장인 만큼 현재 시점 뭐 큰 폭의 상승 흐름은 아니더라도 낙폭과됐다는 반등에 있어서 목표가 설정 27,000원이라든가 28,000원대까지는 설정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가격 대비 충분히 메리트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24,000원 메타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방 경제성은 충분히 확보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중화 움직임은 나오고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소비와 관련된 여력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러한 골프 인구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골프존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어떠신가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수가하고 목표가하고 손절가 좀 제시해 주시죠. 예, 매수가 25,000원 부분에서는 매수 가능하다라는 거, 만약에 내일장 조금은 상승하더라도 25,500원 정도까지는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목표가 설정은 한 주 정도의 목표가 혹은 2주 정도 작업하신다고 한다면은 28,000원, 손절가는 24,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면서 박스권 상향까지에 대한 움직임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한번 매수 혹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좀 덧붙여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에 제가 다니고 있는 피트니스 센터하고 이런 쪽에 보면, 골프존, 이제 골프존의, 상품이죠.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가상 공간, 가상현실 공간, 이런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도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지금 자리대에서 매수해 보시는 전략, 그리고 중국에 대한 수혜, 요거까지 생각해 보신다면 괜찮을 듯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두 분 멘토님들 오늘도 고생하셨는데 이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